생생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전문가를 찾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정책 전문가 생생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망의 제1탄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창업 전문가이시고 서귀포시를 스타트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여기 스타트업베이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광역시의 기술산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인천광역시 유대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특별위원회 위원과 서귀포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제 대표님 찾아서 보다가 세바시 출연을 하신 거를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되셨나요? 이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미디어 세바시인데요. 그 세바시가 아시겠지만 어쨌든 성공 스토리를 많이 주제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찍었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했던 그 기업가들 중에 다시 재기로 성공한 사람들 6명을 선발을 했었어요. 그 중에 어쨌든 제가 속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서귀포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재단을 만들고 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본사를 원래 저는 이제 활동을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좀 지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지역에다가 그 본사를 만들고 싶었고, 특히 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제 또 주특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생태계가 없는 곳을 찾다가, 또 이 제주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주시에 가려고 하다가 서귀포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 빼고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정말 창업 생태계를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학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인구도 18만에 불과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주시에서 해라, 제주시는 그나마 도시적인 분위기도 있고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편하지 않을까, 서귀포시에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모지에 가깝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지만, 저는 그때 사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축구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서귀포에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정말 해내면 우리나라의 모든 소도시나 이런 지방 도시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스타트업베이. 이제 스타트업베이가 2019년 6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2도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스타트업베이가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베이는 지금 2019년 6월 4일 날 오픈을 해서 사실 이제 2도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2주년이 되었는데, 서귀포 창업 생태계 창업 허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이 서귀포시 전체로 봤을 때도 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는 창업 생태계를 이 서귀포시에는 스타트업 베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나 청년이나 많은 분들한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을 받고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 기관이 없었는데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도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주로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2년 동안 눈물 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에는 서귀포시에 어떤 한 국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셨고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베이가 탄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3년 전에 내려왔을 때는 그 공간부터 문제가 컸었어요. 그래서 공간부터 시작해서 설계, 또 전직 제가 세바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트렌디한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공간을 반영을 해야 청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를 시작으로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자금을 끌어들이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에요, 우리가 그냥 통계를 하면 이게 작년 1주년에는 1차 연도에는 우리가 매출이 13억이었어요. 10개 기업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40개 기업을 육성하는데 작년 그 집계를 해보니까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105억 돌파했어요. 그럼 서귀포 청년들도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저희들은 입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에 서귀포시가 주관하고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 20개 기업 중에서 70%는 다 서귀포 입주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육지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그 육지에서 오더라도 지사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지점은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주 기업들의 주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 기업들이,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애로사항은 대부분 자금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목말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서귀포가 지역적으로 어쨌든 거리가 멀고 좀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든지 판로 개척, 그리고 마케팅 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창업가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귀포시 창업 허브인 스타트업 베이의 역할이 좀 중요성이 부각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스타트업 베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귀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감귤이 1조를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축산업이 사실 뭐 그동안의 산업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번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런 비대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가 청년들을 유입하고 청년들이 또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책을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축산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디지털 전략을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스타트업 베이가 아마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서귀포시의 조성 예정인 스타트업 타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네. 스타트업 타운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 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청년 지원 주택이지요. 이제 서귀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시가지에 위치한 옛날 대신 119 센터의 부지를 두고 있고요. 작년 국토부 중앙공모 선정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사전 행정 절차를 걸쳐 설계 착수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창업 전문가이기도 하시면서 건축가이기도 하신데요. 이제 스타트업 다운 건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부산광역시에도 관여를 했던 사업이고요. 특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 창업 지원 주택을 시가 주도해서 디자인 공모도 하고 창업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작년에 그쪽에 자문위원이 되면서 제 의견을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설계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가 다 변경이 되었고, 거기는 국비가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었고 똑같습니다. 밑에는 창업지원공간, 위에는 창업지원주택.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특히 200억이 넘는 이런 사실 적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2,500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 스타트업 베이가 36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500평이고요.
이게 사실 잘 됐던 이유가 그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예전처럼 창업 보육 공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실처럼 만들면 뭐 창업자들이 와서 그냥 일하고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MZ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 Z세대들이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스타벅스는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비싼데? 그죠? 스타벅스가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격도 비싸고 뭐 다른 카페도 많은데 굳이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공간이 제대로 된 그 공간으로, 그리고 미래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지원 주택을 이번에 신시가지에 만들더라도 이 스타트업 타운은 특히나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되면 아마 굉장히 저 공간이 굉장히 삭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뭐 저희 스타트업 베이 관계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좀 투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스타트업 베이 할 때도 여기 뭐 국회의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투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대가 조금 몇 년 흐르면서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런 트렌드들을 서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를 처음에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뭐 LH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냥 맡겨두면 저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예전부터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제 스타트업 베이를 비롯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많이 접하고 계신데요.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은 저희 기성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DNA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기성세대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6.25 동란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 근면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지금의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뭐 MZ 세대들,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뭐 덕후라든지 덕질이라든지 오타쿠,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드는 매니아를 좋아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니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의 특히 다양한 고민들이 많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냥 대학 나오면 다 취업이 되는 세대였지만, 얘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의 시대에 오게 된 거죠.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의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결국 청년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못한 겁니다. 많은 지금 도시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뭐 청년들이 다 이탈하고 있고, 있는 청년들도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귀포시와 제가 제주시를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정말 서귀포시에 대변하는 민간에서 굉장히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가 청년들이 가뜩이나 적은데 이 청년들을 유지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서 뛰어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혹시 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서귀포시가 이제 청년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뭐 한라대학교가 있다가 이제 지금은 폐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이 없는 이곳에서 청년들이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벌써 다 다른 도시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학위를 주지 않는 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대학은 학위는 주지 않지만 전 세계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고 그 벤처 캐피탈이 세운 창업가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주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보낼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그 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그런 학교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이런 유명 관광지가 인기가 높잖아요. 특히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디지털 유목민들이 이런 제주도를 찾아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육지에 있는 많은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제주살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저희 스타트업베이도 간판 프로그램이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여기 와서 제주도를 체험하고 서귀포시를 체험해서 여기서 1인 창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프리랜서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고 이들한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그걸 연결하도록 정책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와서 보고 관광객 와서 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듯이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거를 왜 못 만드느냐? 기존에 그 현재 있는 우리 그 서귀포 시청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이 MZ 세대들의 어떤 니즈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은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이런 디지털 시대의 DNA를 갖고 있는 환경과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DNA 환경,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닌텐도의 동물의 숲, 로블록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한번 행사를 하잖아요. 한번 행사를 이번에 청와대가 그 어린이날 그 작년에 할 때 가상 공간에서 했잖아요. 마인크래프트로. 졸업식도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제 딸이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야, 좀 이따 만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서 만나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만난대? 이게 뭘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그 닌텐도, 이뿐만 아니에요. 그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다 교육하는 거예요, 또 교육도.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레디 플레이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진수를 말해주는 영화예요. 나라는 사람이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출근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미팅도 거기서 하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아바타 영화 있었잖아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장애인 주연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만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가상의 공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 여기서 만약에 중문에서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많이 와도 정말 많이 오면 몇천 명이겠죠. 근데 실제로요, BTS가 그 이번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콘서트를 했거든요. 동시 접속자 수가 120만 명이야. 저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그런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같은 타운을 만들어버리면 한쪽 일부분은 여기 대박 날 수 있어요. 초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까 말했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되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고요. 이게 근데 내가 보았을 때는 부지 한 10만 평이 필요해요.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아예 건물 한 10,000평짜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서귀포시 자체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10대들도 떠나가지 않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에서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서귀포 인정이라든지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안부 확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디지털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아시겠지만 이제 뉴딜 정책이라 해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죠? 근데 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 서귀포시만의 어떤 농축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관광 정책은 더 큰 폭으로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로컬에 있는 분들이 그 일자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업들이 유치되고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런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DNA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이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그 풀뿌리는 다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고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스타트업 베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불모지였죠. 황무지였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ICT 기업들이 오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서귀포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도시로 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테슬라는요 자동차 개념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없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단 한 대의 집도 없는데 하얏트 호텔 기업 가치를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KT, SK, LG 회원수보다 카카오 회원수가 더 많아요. 이게 다 속도의 문제거든요.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면 이 미래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서귀포시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가속화시켜주는 이런 속도인데, 결국은 이 속도가 구조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구조의 충격이 굉장히 딥 임팩트로 다가와요. 왜? 결국은 인구 소멸이 지금 제일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벚꽃순으로 대학이 폐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 서귀포는 이제 벌써 폐교했고요. 일찌감치.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예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이런 스타트업을 동력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도 만들어내고 도시 재생도 같이 함께 하면서 이걸 함께 일궈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대표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 이번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정책 자문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지금 인도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이드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라고 했어요. 우리 인도는 스타트업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핀란드도 아시겠지만 노키아가 망하고 스타트업 국가로 바꿨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도 130만 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카카오 같은 게 3개나 있어요. 그 작은 국가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청년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의 어떤 조직 개편도 스타트업 창업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이번에 제가 정책을 드렸는데 창업국을 만들었어요. 7월부터 아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20대, 10대 이런 MZ 세대들의 어떤 니즈들은 스타트업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 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니즈를 잘 읽고 그들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장을 제공해주고 그런 청년들이 오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서귀포시가 발벗고 나선다 그러면
아마 서귀포시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 흘러가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시는 지원해주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리고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그 낙후되어 있는 그 원도심, 구도심을 함께 연결해주는 그런 융복합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짜줘야 되고 그리고 조직 개편 또한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과거의 조직이 아니라 미래의 조직으로 바꿔줘야 이게 시대하고 온도차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약간의 그 어떤 베이스부터 하나씩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김영록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